안녕하세요. 하잉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 현재 시각은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 37분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이틀 전에, 어, 지금 이틀 전에 25일 날, 전날 뉴스까지 해서 이더리움 2.0 출범 소식이랑 리플이 막 올랐던 그 소식, 그리고 뭐 리플 공동 창업자들이 자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정리를 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간 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뭐 가급적 얘기를 드리지만 중간중간에 설명을 듣다 보면은 뉴스에 대한 이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복기를 하셔도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한번 이틀 동안 있던 뉴스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사실 얼마나 길어질지 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요 소식들이 좀 많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번 잘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코인지가 프라이빗 키 보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고 뒤쪽에도 보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기업들도 이제 은행이 나서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수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들의 돈을 맡아서 관리를 해준다. 기존에 있는 뭐 펀드나 주식에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이 코인 지갑에 프라이빗 키를 보관한다. 프라이빗 키는 다 아시죠? 프라이빗 키는 개인 지갑의 암호 같은 건데 그거를 은행이 대신 관리하게 되면서 뭐 두세 군데 손잡고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다. 그래서 고객의 키를 분실을 하면 그래도 은행이 찾을 수 있게 미리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미드업 정보나 웨비나나 이런 거 다 듣지는 않는데 뉴스로만 좀 보더라도 은행권에서 한 발 한 발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좋은 소식이죠. 그 중에서 국민은행 쪽이 상당히 뉴스가 많이 올라와요. 뒤쪽에는 아마 비슷하게도 나옵니다. 바네크사가 유럽 시장을 겨냥한 비트코인 ETN을 출시한다. 이게 ETF랑 저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보거든요. 비트코인 ETF도 그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거든요. 상장지수 증권, 이건 증권이네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수들을 묶어서 우리나라 종합 주가지수 그 지수를 거래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관련한 암호화폐들을 지수로 거래를 하는 그런 상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상장을 해요.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장 지수 증권, 그러니까 이 흐름은 아마도 비트코인 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는 그런 증권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매번 소개를 드리는 주요 코인들의 이벤트 소식들을 정해져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죠.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뉴스이기도 했지만 이더리움 2.0이 12월 1일 날 출시를 합니다. 이제 며칠 남았지? 4일이 남았군요. 시작부터 갑자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왜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조님께서 쓰신 조인디 칼럼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매번 언급을 드리지만 너무 사람들이 복잡한 거는 물론 깊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볍게 알고 싶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게 그레이스케일 요 글이 길어요. 근데 짧게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사서 GBTC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이게 6개월 동안 그 SEC에 보고한 GBTC 그레이스케일 BTC가 SEC에 보고하는 회사가 되어서 보유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6개월 동안은 GBTC를 못 판다잖아요. 근데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6개월 동안 일단 못 파는 거예요. 산 시점에서는. 근데 그 전에 샀던 거는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상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한 프로그램이 현재 없어요. 이제 장외로 팔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있는데 이거를 6개월 뒤에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공식적으로 파는 건 없다. 그리고 6개월 후부터 팔 수 있다. 6개월 후에는 GBTC를 장외로는 팔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그레이스케일이 왜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가
예, 이 관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맨날 얘기를 드리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현재 상태로 사면 6개월 후부터 판매가 가능한데 판매할 수 있는 현재 정확한 기준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장애로는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레이스케일은 팔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팔긴 팔 수는 있는데 장애로 공식적으로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궁금하시면 요걸 조금 생각을 하고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운용자산이 122억 달러 운용자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용자산은 그레이스케일이 직접 가지고 있는 건 그레이스케일의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이 위탁받은 고객들한테 위탁받은 자산으로 샀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는 자산 Asset Under Management, 그래서 운용자산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특근법 시행령 맹점 3개는 이라는 기사인데요. 요게 변호사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변호사님께서 쓰신 글인데 우리가 직접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든 말든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 거래소들을 제한하기 위한 법.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개념 정도는 좀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타켓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특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는 글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관련자가 아니면. 그래서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 VASP, 그리고 뭐 통제권의 의미라던가 뭐 ICO 금지하는 형사처벌 같은 거는 거래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적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만한 글이기도 합니다. 알아두시면 물론 좋죠. 항상 뭐 공부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매번 소개해드리는 글인데 권인욱 세무사님 암호화폐 미덥정보방에 상주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시는 분인데, 암호화폐 에어드랍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세금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글을 좀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제목: 세무사님, 에어드랍 받은 암호화폐도 투자 과정에서 얻은 것이니 비과세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한 세금, 에어드랍에 대한 세금, 뭐 하드포크, 제휴투자, 그래서 저도 이제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좀 하긴 하는데 아직은 세금이 실제로 우리 삶에 암호화폐 세금이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현실이 되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세무사님께서는 실제로 돌아가는 과정을 좀 보시고 있으니까 분명히 좀 나중에 좀 인기 있는 세무사님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에 흘러가는 과정들, 법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체크가 가능하신 그런 수준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에어드랍 같은 경우도 직접 여러가지 사례를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제목만 볼게요. 비트코인 랠리 업비트 하루 거래액 2조. 진짜 리플만 가지고도 1.5조 원을 찍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누가 한박웃음을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수수료 수익이 났다, 이렇게 정도 볼 수 있겠죠. 우리한테 돌아온 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득을 보신 분도 있지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오늘 같은 어제랑 급락이 나와가지고 많이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도 거래소들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익을 얻는다. 씁쓸합니다. 이더리움 예측 컨트랙트가 수량을 꽉 채웠죠. 52만 4천 개 정도. 근데 그게 훨씬 넘어서 74만 이더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21.6%의 연 이율을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율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점점 예치가 되면서. 초반에는 왜 이렇게 많이 안 모였나 모르겠네요. KB 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은행 만든다, 요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내용이 깁니다. 혹시 지겨우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넘어가기가 좀 그러네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은행을 만드는데 이름은 한국 디지털 에셋 코다라고 합니다. 코다. 국민은행, 해치레스, 해시드가 투자한 합작 법인이고 여러가지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법인 고객의 디지털 자산 수탁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탁도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가지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도 수탁 서비스를 하는데 기업이나 아니면 큰 손들을 위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커스터디가 수탁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수탁이라고 하면 좀 그러죠. 위탁. 내 돈을 맡겨놓고 여기서 굴릴 수 있게 뭐 세금 서비스라든가 뭐 관리 서비스, 프라이빗키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이나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편하게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걸 수탁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델리티도 하고 뭐 지금 벡트도에서도 하고 골드만삭스에도 하려고 했고 다수의 미국의 업체들도 은행권과 합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KB국민은행에서 프라이빗키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디지털 자산은행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도 은행권에서는 아마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러가지 비트코인 투자 수익이 있으니까 이거를 국내에서도 은행권이 나서서 하는 건 코다가 좀 처음이지 않을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2017년, 18년, 19년, 2020년까지 지내오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사기 아니야 라고 누가 이거는 신기루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부러지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결국 은행권이 들어갈 만큼 이게 커졌습니다. 죽지도 않고 살아왔죠. 네, 모든 분들이 다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사실 크게 벌지는 못하고 지금 막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암호화폐가 현재 기존에 있던 산업과 연계돼서 한다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찍는 것도 이 초보자분들이 이 암호화폐를 좀 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자산은행을 KB국민은행이 만든다. 네. 어제 밤이죠? 새벽에 청산이 많이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급락이 또 났죠.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엄청 한 20%까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제 청산된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았죠. 선물이나 뭐 마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OKX 출금이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제 기억이 27일부터 출금을 했나? 출금을 시작을 했는데 등 돌리는 이용자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반 동안 가슴 졸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내 돈을 찾을지도 모르고 설마 못 찾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열어놓고 보니까 고객들이 돈을 많이 빼간 거예요. 불안하니까 사실. 그 고객들을 어떻게 다시 유지시키려고 뭐 이벤트도 하고 뭐 거래 수수료 이벤트도 하고 했는데 지금 뒤에도 좀 보겠지만 거래소에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 요런 걸 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빗썸에서 접속장애가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으로 터졌다가 멈춰가지고 중간에 좀 풀렸습니다. 다시 이더리움 입증명 FAQ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조금씩 읽어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이더리움 2.0이 포에서 포스트로 넘어오는 과정이고 대략적으로 현재 지금 입금된 상황에서 12월 1일날 제네시스 블록이 탄성을 하고 정식적으로는 내년 1월 3일날 공식 출시가 목표다. 그리고 현재 약 70만 이더가 모여있다. 그리고 현재 들어간 이더는 페이지 0에 시작되는 12월 1일 기준으로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페이지 1.5단계까지는 출금이 안 된다. 현재 이자율은 21%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도 설명할 게 이더리움 게 있어서 이따가 같이 좀 볼게요. 24시간 퍼포먼스 오브 메이저 크립토 커런시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얼만큼 변동이 있었나는데 이만큼 빠진 거예요. 메이저 코인들이. 리플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23%까지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급등에는 급락이 존재를 하죠. 대신 급등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급락이 언제 시작할지를 몰라서 그렇지. 저도 못 피했습니다. 저도 정보글은 적고 영상을 만들지만 투자는 좀 젬병이라서 맨날 까먹네요. 클레이스테이션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거였어요. 클레이스테이션이 요거까지 지나갔고 뒤쪽에 있던 걸로 같이 열어야겠네. 클레이스테이션 운영사가 오지스죠. 오지스의 도메인이 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해킹이 돼서 그 부분을 좀 다룬 내용인데
여기 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도메인을 바꿔가지고 다른 해커가 유도한 사이트로 접속하게 돼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간단하게 기억을 했었는데, 그게 후속 기사인 것 같아요. 보니까 피해자들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프라이빗 키를 넣었으면 당연히 해커가 빼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뭐 이렇게는 됐어. 제가 기억하기에는 오지스는 사건 발생이 지나서 해킹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벽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한 이용자가 플레이스테이션 해킹으로 코인을 털렸다고 제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뉴스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오지스 입장에서는 뭐 계정을 정지할 수 없고 피해자인지 불명확하다라고 했는데, 뭐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장을 하니까 일단은 있다고는 봐야 되는데, 컴파운드가 요것도 좀 길게 좀 다루고 싶은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컴파운드에서 청산이 됐다는 거는, 컴파운드는 내 코인을 맡기고 다이를 빌리는 형태거든요. 근데 담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내 담보한 것보다 제 기억에 1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담보율을 150% 정도 넘게 넣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150만 원어치를 넣어야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최소 담보율이에요. 그러니까 150만 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청산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컴파운드 정리해놓은 글도 있는데 그거를 올려드릴까? 아니면 어떨까? 아무튼 뒤에 가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있으니까. 요거는 어제 갑자기 아까 봤던 10%에서 뭐 15%, 리플 같은 경우는 20%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 분석이 나왔는데, 이거 뭐 제 뭐 그 코리니 개나리반에 타로피님이랑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도, 이거 뭐 이게 해제, 이건 내 말이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6가지 원인이 하락 전에 나와야 됐는 거죠. 하락이 이미 시작됐고 했는데 뭐가 원인인지 뭐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맨날 분석한다고 해서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 뿐이지, 설마 이것 때문에 100%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냥 떨어졌으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먼저인지 결과가 먼저인지. OKX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KX에서 9만 이더도 빠져나갔고 테더도 빠져나갔고 비트코인도 빠져나갔고, 불안했던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옮긴 거죠.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후오비 등으로 이동됐다.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당장은 일단은 안전하다는 게 보장이 안 되니까 묶여있던 한 달 반의 자금도 유동성이 그대로 묶여 있었던 거고, 12월에 예정된 여러가지 이벤트들 중에서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게 이더리움이 12월 1일 제네시스 블록 생성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도 있죠. 이틀이나 지나가니까 뉴스 기사가 좀 많습니다. 코베 비수탁 지갑도 규제. 수탁이 아까 맡겨놓는 건데, 맡겨놓지 않은 개인 지갑도 규제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물음표가 찍혀있는 부분이라서 100% 한다는 아니지만 뭐 왜 검토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겠죠. 아직까지 뭐 이야기가 됐다는 거지 이걸 한다,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OKX에서 시작 이내 2822 비트코인 출금됐고, 위에도 뭐 9만 이더가 빠져나갔다는 소식 등등. 결국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볼게요. 탑 15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바이, 가격 2020년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웨이브, 질리카, 모넴 등등 많이 오른 코인들이 주르륵 있죠. 중국을 추격하기 시작한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 중국의 유명한 4대 채굴 풀이죠. F2 풀, 뭐 비아, BTC 등 여러 가지 풀들이 있는데, 이게 한 60%가 넘습니다. 그거는 맞죠. 근데 최근에 미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값싼 전기료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도 채굴기들을 미리 예약해서 사려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한 채굴기업은 23개가 있고, 그중 과반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좀 대신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돈이 된다고 좀 인식을 하고 이제 법제화 가까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 여러 법인들에서도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당장 비트코인 가지고 뭐 사고 이런 거는 사실 2017년이나 지금이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없는데 돈이 된다, 투자 수익이 난다, 이런 관점에서는 그때보다는 지금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네, 중국 BSN 폴카닷 오아시스 비트위안 정식 통합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긴 하지만 BSN이 뭔지를 알면 요 한 줄만 보고도 이해가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폴카닷 오아시스 비트위안은 코인 이름이죠. BSN이 뭔지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는 이겁니다. 중국에서 블록체인 퍼블릭 프로젝트들을 선정을 해서 그 만들 수 있는 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블록체인 플랫폼 인프라 개발자가 표준화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 도구를 진행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하죠. 대신 중국 정부에서 관리도 하겠다, 이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볼 때 중국에서 운영하는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BSN에서 폴카닷과 오아시스 비트위안이라는 프로젝트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뉴스 한 줄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용어들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많이 정리를 해놔서 하나하나 좀 읽어보시는 게 도움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글이 연구 결과라고 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런던에서 비트코인을 출시했다고 하는 뭐 연구인데, 제가 아까 이 글을 올렸다가 코리니 개나리반에 타로피님께서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는 글도 들었습니다. 사실 알 수 없죠.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하면은 뭐 이 사람을 찾아가서 뭐 의논했던가 여러 가지 뭐 했을 텐데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었고, 그게 언제 나왔었고, 그리고 채굴을 언제 했었고, 비트코인 포럼에는 언제 올렸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고, 추정인물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실제로 추정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냥 모르는 채로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엘립티에서 발표한 더 컨퍼런스 2020 자료 발표 링크를 올려드렸고요. 네, 컴파운드에서 대량 청산이 일어났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간단한데, 플래시론을 통한 탈취는 아닌데, 플래시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허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겨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코드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도 없고, 그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이긴 하죠. 이더리움 클래식의 타노스 업그레이드가 29일 진행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낸스, 업비트 등등 거래소들은 입출금을 다 정지를 한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내년대에 제한된 형태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 리브라도 제가 몇 번 다룬 적이 있고 다루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페이스북 코인 누가 투자하자 그럼 투자하면 안 돼요. 일단 어떻게가 됐든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지향하든 아니면 각국의 통화랑 패깅이 되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코인이 아니니까 투자를 안 하시는 걸로. 요거는 헥슬란트 옥텟 개발팀의 인터뷰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글입니다. 약간 인터뷰식으로 좀 해가지고 여러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더리움 2.0을 설명한 거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게 나왔습니다. 업비트에서 24시간 출금 지연제를 도입했다. 이거 사람들이 왜 업비트에서 출금 지연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출금 지연제는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넣었을 때 코인으로 못 뺀다는 거죠. 입금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빗썸이랑 코인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던 거고, 업비트만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공지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예방 방지라고 하니까 돈을 집어 넣었을 때
현금을 집어넣으면 바로 거래소,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구매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뺄 수는 없다. 24시간이 지나면 된다. 그렇게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기존에 다른 거래소에서 안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아까도 봤던 거 OKEX에서 바이낸스에서 2.5억 달러의 규모의 암호화폐가 일어났다. 내년에 암호화폐 세금 표준을 공개하겠다는 OECD에서 얘기. 뭐 국제 세금이 정해진다. 전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서 암호화폐 쪽에 제도화를 시키는 건 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비탈릭이 롤업과 샤딩을 합치면 최대 10만 TP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샤딩은 잘라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1에서 100까지면 할당을 해주는 거죠. 1에서 10, 뭐 11에서 20. 그래서 검증을 해서 올라와서 나중에 하나로 붙여서 최종으로 만든다. 롤업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트랜잭션을 오프라인에서 처리를 해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온체인에 올린다. 묶어서 올린다. 샤딩은 쪼개서 검증한다. 이 두 가지가 이더리움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확장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탈릭이 얘기한 거는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최대 10만 TPS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확장성을 위한 기능이에요. 롤업과 샤딩이. 요거까지. 크립토 퀀트도 제가 잘 보는 건데, 그 온체인에 있는 비트코인 지갑 수, 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수에 따라서 조정이 오거나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걸 판단하는 좀 지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래 자금들이 거래소에 유입됐다. 이러면 단기 하락을 좀 보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전달을 해주셨네요. 네, 뉴스 정리를 편집하던 중에 추가적인 소식이 하나 올라와서 이것도 추가해서 올리려고 해봅니다. 무슨 소식이 올라왔냐면 중국 경찰이 플러스 토큰 사기 단속 후에 아래 토큰들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플러스 토큰 주동자들은 잡혔다는 소식들이 다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사기를 쳤던 코인들을 압수했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추가로 들려왔네요. 대략 42억 달러, 4조 2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토큰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을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플러스 토큰, 중국의 최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로 한국인 피해자만 300명 이상이라는 그 뉴스 글을 가지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300만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단계입니다. 단순한 코인 넣으면 다른 사람한테 수익이 나고 이런 식으로 매달 수익을 보장하는 다단계인데, 피해액이 약 20만 BTC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제가 글을 적었던 시점이 4월 달이었어요. 지금 이때 대비해서 거의 비트코인이 50% 이상, 거의 300만원, 400만원 수준이면 몇 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놓고 볼 때 규모가 4조 2천억 원 수준이 되겠죠. 이 당시는 20만 BTC면 3조 5천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BTC 규모만 3조 5천억 원이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이오스도 있고, 이오스가 최근에 옮겨졌을 때도 소식이 한 군데 나오긴 했습니다. 이오스가 옮겨졌다는, 대량 이체가 됐다는. 비트코인 캐시, 대시, 도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좀 퍼드로 작용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 비트코인 떨어진 뭐 여섯 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꼭 100% 그런 이유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어려운데 퍼드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은 몰수한 암호화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고, 발생한 수익은 국고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할 때 시장가로 던지진 않겠죠. 얘네들도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마 던지더라도 OTC를 통해서 경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암호화폐가 있죠. 그리고 중국도 플러스 토큰에서 압수한 자금도 있고, 아마 이 자금을 시장에 유통할 때는 OTC,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드로 작용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사실 이만큼을 직접 다 던질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장외 거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립토 퀀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24,631BTC가 OKEX에서 어제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정보까지 추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틀 동안 정리된 거라서
양이 좀 많긴 많은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도움이 될 수 있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